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지은이는 이민규,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 저서뿐 아니라 모든 강의에서 조금만 바꿔도 크게 달라진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주장해 1% 행동심리학자로 불린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레짐작과 예단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다. 인간관계가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삶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안다는 착각이다 라고 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 역시 인간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자기중심의 착각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했을 법한 사람, 즉 법정스님, 김수환 추기경, 마하트마 간디 또는 주변의 어른을 떠올려보라. 이 상황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 하고 생각해보라. 단지 그 사람이라면 했을 법한 말과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 마음의 창 또는 관점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며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인식의 틀을 바꾸는 기법을 리프레이밍, 즉 틀 바꾸기 기법이라고 한다.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압력이 가해질 때 자유의지를 회복하기 위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발 효과라고 한다.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심리학자 베이커와 샌더스는 대학교 화장실에 낙서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그리고 경고문을 강경하고 엄하게 쓴 화장실과 부드럽게 쓴 화장실의 낙서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강경하고 엄한 경고문을 붙인 화장실에서 낙서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됐다. 말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반발심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심리적 반발 효과를 절묘하게 활용한 아주 우아한 심리치료 기법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 개발한 역설적 의도라는 치료 기법이다. 심한 손떨림 증상 때문에 빅터 프랭클을 찾아온 48세의 여성 환자는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커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커피잔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프랭클은 간단한 방법으로 손떨림 증상을 치료했다. 자, 지금부터 나하고 손떨기 시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더 빨리, 더 오랫동안 손을 떨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면담 후에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커피잔을 들어보라고 하자 커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손을 떨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심리적 반발심을 이용한 역설적 의도 기법은 불면증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면 점점 더 불안해진다. 이때 세 가지 자기 지시를 통해 역설적 의도 기법을 스스로 처방할 수 있다. 첫째, 얼른 자야 할 텐데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지 말자라고 생각한다. 둘째, 내일 졸리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최대한 졸려야지 라고 생각한다. 셋째,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대신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의 청개구리가 자기 지시에 반발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들도록 도와준다. 엘리언이라는 심리학자는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보이는 문제 행동 중의 하나를 다음의 방법으로 치료한 바 있다. 그가 치료한 환자는 47세의 여자로 무려 9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녀의 증상 중 하나는 남의 수건을 훔쳐 자기 병실에 접어서 쌓아놓는 것이었는데 항상 자기 방에다 수건을 20여 장씩 쌓아놨다.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엘리언은 병동 간호사들에게 이 환자의 수건 모으기 행동을 말리지 말고 오히려 수건을 갖다 주도록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수건을 갖다 주기 시작하자 환자는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했다. 첫째 주에는 매일 평균 7장의 수건을 건네줬으나 매주 수건의 양을 늘려 셋째 주부터는 그 수를 60장으로 늘렸다. 방에 모아둔 수건이 625장이 되자 그녀는 수건을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수건 한두 장만 가지려 했다. 좋아하는 것도 물리면 싫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치료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자극 포만 기법이라고 한다.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당신만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리처드 칼슨.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 편을 들거나 그 사람과 동일시한다. 못생기고 비열하며 당하기만 하는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결같이 매력적이거나 강한 힘을 가진 주인공을 자기와 동일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류 선호도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상품만이 아니라 출신 대학이나 직책,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품을 결정하는 것도 메이커를 선호하는 습성과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이 권위 또는 인류라는 단어에 약해지는 이유가 있다. 강한 자나 매력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유명하고 똑똑하며 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를 자존감 고양 효과라고 한다. 강한 자 앞에서 쉽게 작아지고 그들의 옆에 서기 위해 길을 쓰고 접근하며 메이커의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 있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 공자.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원인을 귀착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귀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남의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도 매 순간 탐색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성공적인 경우에는 원인을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 등 스스로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한 경우에는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 또는 운 등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각각 내적 귀인, 외적 귀인이라고 한다. 원인을 내부로 귀인하는지 아니면 외부로 귀인하는지는 우리의 태도, 행동, 감정 및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스스로의 노력이나 태도 때문이라고 귀인하면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환경이나 부모에게 돌리면 사회에 적대감이 들고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반면 실패의 원인을 환경이나 운 탓이라고 추측하면 그 사람에 대해 훨씬 더 공감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은 내부로 귀인하고 실패는 외부로 귀인한다. 반면 타인의 성공은 외부로 귀인하고 실패는 내부로 귀인한다. 이런 방어적 귀인이 일종의 인지적 편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이다. 존 가트맨.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적절한 감정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일 줄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 행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럼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감정 전문가 존 가트맨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 즉 감정 명료화를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문에 손잡이가 없으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듯이 감정을 이해할 수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떤 상태의 감정에 반드시 한 가지 이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운한 감정과 미안한 감정, 그리고 질투심이 함께 느껴질 수 있다. 미국 UCLA 정신의학과 교수 매튜 리버만은 실험을 통해 감정 표현만으로도 고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보여주고 표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다. 그 결과 감정에 이름을 붙인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정신적 고통을 덜 느꼈다고 한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점 때문에 고통받는다. 에픽테토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심장병을 연구하는 프리드만 교수와 연구자들은 심장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했다. 그들은 심장병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대화가 항상 시간, 일, 성취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프리드만과 연구자들은 장기간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심장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특성을 규명했으며 이를 A형 성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언제나 급하고 편하게 쉬지를 못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3,411명의 심장 발작 환자를 조사한 결과 그중 72에서 85%가 심장병이 생기기 전에 A형 행동 패턴으로 생활해 왔음이 밝혀졌다. A형 성격의 6가지 특징. 1.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항상 긴박감을 느낀다. 2.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참을성이 없다. 3. 성취지향적이고
적극적이다. 4. 경쟁적이고 승부욕이 강하다. 5.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6. 신미안이 결여되어 있다. 다른 이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은 천사만이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언젠가 기업의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100명 중 98명이 입사 동기가 승진했을 때라고 응답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기쁜 마음보다 오히려 질투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임을 말해준다. 부모 자식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보다 가깝고도 먼 사이,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 비교 대상은 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다. 마라톤 경기에서의 경쟁 대상이 언제나 함께 출전한 선수들에 국한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임에서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득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식의 생각은 비인간적이고 비정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자원이 한정된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자원의 양이 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제로섬 게임식의 사고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도 남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남이 요긴하게 쓰고 좋아하면 왠지 속상해지는 것이다. 배우작감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기면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술이 나기도 한다. 남이 행복하면 그만큼 나는 불행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비교에 의해서만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제로섬 게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득은 곧 자신의 손실이 된다. 그래서 내 집과 땅은 그대로 있음에도 남의 집이 넓어지면 내 집은 좁아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상대를 깎아내려 반사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는 친구가 실패하거나 인꼬부부로 소문난 친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깨소금 맛이라고 쾌재를 부른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에게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찾는다. 우리가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이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속담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라는 말이 있다. 부자에게 얻어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점심을 사라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상대를 대접하라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땅을 산 사촌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일단 점심부터 사라. 눈이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미국의 목사이자 철학자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은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라고 했지만 나는 눈이 혀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진솔하게 전달한다고 믿는다. 눈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다. 어떤 눈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눈은 스치기만 해도 간담이 싸늘해진다. 관계와 소통에서 눈맞춤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끌리는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시선부터 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눈맞춤의 빈도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눈을 자주 맞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응시 시간이 길어진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또는 개인적인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눈맞춤을 현저하게 줄인다.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눈길을 거둔다. 우리말의 무시라는 단어는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귀찮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눈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눈맞춤이 줄어든다.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눈맞춤을 오래 하는 교사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응시 시간의 길이가 자신감과 관심, 애정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눈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교사는 그렇지 못한 교사보다 더 실력 있고 자신감이 있을 뿐 아니라 더 호감이 가는 교사로 평가받는다. 학교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응시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교성이 좋고 신뢰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다. 1989년 심리학자 켈러먼과 루이스는 생면부지의 남녀 48명을 모집해 눈맞춤이 호감도와 신체 생리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보는 이성일지라도 서로 눈을 맞춘 상태로 2분만 지나면 로맨틱한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비해 아무리 매력적인 얼굴이라도 눈맞춤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는 상대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눈맞춤이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호감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대화의 85% 이상 눈맞춤을 하면 상대방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에틸아민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닐에틸아민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거나 이성과 스킨십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따뜻한 눈맞춤은 관계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행복 지수도 높인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할 때도 그렇다. 일본 아자부 대학의 연구진은 주인이 30분 동안 반려견과 함께 말하기, 쓰다듬기, 서로 마주보기 등의 행동을 하게 한 뒤에 소변 검사를 통해 호르몬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서로 마주보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과 반려견의 뇌에서 모두 옥시토신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다시피 옥시토신은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진 자연 분비 호르몬으로서 부부애와 모성 본능을 촉진하며 행복감의 지표로도 사용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가만히 바라보라. 눈맞춤을 늘리면 관계가 좋아진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파리 한가운데에 높이가 무려 320.7m에 달하는 철제 탑을 세운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파리 시민들은 연일 벌떼처럼 모여들어 에펠탑 건립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겨우 에펠탑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 하자 건립 때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혔다. 매일 에펠탑을 바라보던 시민들이 에펠탑에 정이 너무 깊이 들어버린 것이다. 현재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탑을 파리의 최고 명물로 여기며 전 세계 사람이 프랑스 파리하면 에펠탑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단지 자주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의 효과 또는 에펠탑 효과라고도 한다. 자주 보면 정들고 정들면 좋아진다. 사람들은 자주 보는 사람을 좋아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면 조금씩 멀어진다. 그리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만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가끔씩 용건 없이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아쉬울 게 없을 때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찾는지를 보면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평가한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종종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물어라. 나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썩 넉넉한 형편도 아닌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몇 살 때인지 아리송하지만 언젠가 손님이 왔을 때였다.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나를 가리키며 저 애는 비린내 나는 것을 싫어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정말로 생선을 싫어하게 됐으며 그 이유는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결론지었다. 생선을 싫어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내가 정말로 생선을 먹지 않게 만든 것이다. 그 태도와 행동은 배가 고파서 못 먹을 게 없었던 군대 훈련 시절 전까지 10여 년이나 지속되었다. 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라는 인사말을 몇 번 듣고 거울을 보면 건강한 사람도 자신의 몸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인사말은 비록 선의를 갖고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 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정신병자, 게으른 녀석, 쓸모없는 녀석 등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면 상대방은 그 칭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낙인 효과라고 한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거울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 리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된다는 이론이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 다른 사람들을 한 가지 부정적인 단어로 낙인 찍는 습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개방성과 사고의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명사로 낙인 찍지 말고 문제가 된 행동과 태도만 지적해야 한다. 상대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라. 그럼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기대한 사람이 된다. 피그말리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로 자신이 상아로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 조각상을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결국 그가 원한 대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신하고 피그말리오는 그 조각상과 결혼까지 한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잠재력이 있으며 기대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먹으며 성장한다. 사랑스럽게 대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언젠가 진짜로 잘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얼마나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좋았던 첫인상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나쁘게 박힌 첫인상은 웬만한 긍정적인 정보로는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상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같은 사람이 어떤 특징을 반복적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게 되고 반복되는 특징 쪽으로 인상을 변화시킨다. 처음에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인상을 주는 사람도 웃긴 행동을 자주 하면 점차 유쾌한 인상으로 바뀐다. 부부상담 전문가인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700상 이상의 부부를 관찰해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5배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 이하로 떨어지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존 가트맨은 이를 마법의 비율 5대1이라고 명명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한 가지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마법의 비율은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인상을 바꾸려면 그에 비해 5배 정도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첫인상의 효과가 아무리 강력해도 충분히 노력하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 그대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내게 말해보라. 그럼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괴테.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이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성격이나 취향, 생활 환경, 버릇, 습관, 교육 수준이나 종교적 신념 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지만 미국의 신혼부부들을 조사한 결과 99% 이상의 부부들이 동일한 인종이며 94%가 동일한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경제적 배경, 심지어 키나 눈동자 색 같은 신체적인 특성까지도 유사함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상대를 선택한다. 이처럼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의 매력 정도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이론을 심리학에서는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한다. 배우자의 선택이나 교우 관계에서도
냉혹한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배우자의 경우 평생 함께 살 사람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보다 더 철저한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술집이나 극장 로비에서 부부들을 관찰하고 두 사람의 매력 정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 부부 간의 신체적 매력 정도도 매우 일치했다.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과 짝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상대의 행동을 미리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차 유사한 사람을 찾는 것이 편하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거나 서로 좋아하면 비슷하게 닮아간다. 결혼 초기에는 각자 개성이 뚜렷했던 부부들도 몇십 년 함께 살다 보면 식성이나 취미, 사고방식,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닮아간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세나 동작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재미있는 것은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행동의 일치가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호감을 형성하고 친근감을 느낀다. 왠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아마 그 사람은 나와 일치하는 행동이 적은 사람일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유사한 태도나 취향을 가지려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더 생산적이고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태도나 신념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화의 방식을 바꾸면 된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내 생각과 감정을 진지하고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 전달법, I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다면 당신 지금 몇 시야?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일찍 오면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서 너무 화가 났어. 걱정도 되고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미인 옆에 있는 시간은 1시간이 1분처럼 빨리 가고 뜨거운 난로 곁에 있는 시간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각이 여삼추. 한순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지만 게임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타깝기만 하다. 붙잡고 싶은 시간은 빨리 가고 보내고 싶은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정말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나이가 들며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설명했다. 사람들은 시간의 길이를 자기가 살아온 시간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1년도 5세 아이는 인생의 5분의 1로 느끼고 50세는 인생의 50분의 1로 느끼기 때문에 50세 어른은 5세 아이보다 1년을 10배나 빠르게 느낀다는 것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도록 할 수는 없을까? 다행히 좋은 방법이 있다.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악기 연주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고 독서 동아리에 참여해서 낯선 주제의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만큼 시간도 더 많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처리하는 정보와 기억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정보 처리 속도도 느려져 기억하는 이미지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시간의 지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시간의 속도를 늦추면서 풍요로운 삶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우리의 뇌에 더 많은 이미지를 저장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기 때문에 늙는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높은 상과 대양을 봤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집 앞 잔디에 맺힌 반짝이는 이슬 방울이었다. 타고르. 대기업의 인사부장인 친구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신입사원들이 얼마 안 돼 특별한 이유 없이 사표를 쓰는 일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장이나 일, 사람이나 사는 곳 등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한다.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인다. 첫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일을 해야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하다. 둘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럽다. 셋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나쁘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성공하는 법. 1. 적성 타령을 하지 말고 공부하고 연구하라. 언젠가 졸업생 한 명이 찾아와 자기가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먼저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냐고 물었다. 예상대로 그는 따로 공부한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업무 시간 외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1년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본 후에 결정하라고 제안했다. 그 누구든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해밍웨이의 말이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는 절대 그 분야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을 논해서는 안 된다. 2.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만들어라.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재밌게 놀았다. 3. 하찮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라. 일본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 다음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가 어린 시절 미국 수도원에서 수행할 때의 일이다. 그녀는 매일 접시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매우 단조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딱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 라며 접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후 그녀는 수도원장의 권유대로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접시를 닦았다. 그러자 마음속에 점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접시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을 하건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일이 더 많이 주어진다. 4. 그날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라. 날마다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한 가지씩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코스로 산책하는 것,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 안 읽던 시를 읽어보는 것,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던 부모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 하루 정도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 최근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는 것 등 얼마든지 새롭고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거나 멀리 가서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인생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그날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행복할 수 있다. 파랑새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관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관점은 풀었으면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디를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은 달리 보입니다. 대상이 달리 보이면 판단도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 다르게 행동하게 되죠. 이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죠.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관찰하는지 스스로 알아채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알려면 메타인지가 발달해야 하는데 메타인지는 쉽게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회의나 모임, 방금 전에 있었던 대화나 행동, 어제나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나빴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화가 났거나 슬펐다면 나는 왜 그 대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하고 자기 내면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심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리 솔직하게 답하려 해도 무의식 속에 감춰진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심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에 가서 아이처럼 코치가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배운 수영으로도 물에 뜰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자전거를 배우려고 해도 누군가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배우기 어렵습니다. 젓가락질은 어떤가요? 그것도 누군가 시범을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좋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너무 흔해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500년 전 사람들은 평생 자기 얼굴 생김새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울이 흔치 않았고 있는 거울도 오늘날의 거울처럼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나의 관점을 파악했다면 이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될지 좋지 않을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굳이 자동차나 기차를 멀리하고 말이나 소를 타고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일까요? 전기나 가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밥 짓고 난방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구시대적인 관점, 흘러간 옛날 사고방식을 고수하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관념과 생각과 기준이라도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보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신도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종교들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 변천했습니다.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 자체도 인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한 것이죠. 정말 안 변한 게 없을 지경입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특히 나의 관점과 시점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도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다는 걸 알아도 그냥 해오던 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아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말랑말랑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천입니다. 실행이 없는 관점 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령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채소 위주의 식사에 도전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도기의 어색함과 불편함은 당연하기에 각오하고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녁 안 먹기에 도전한다면 배고픔과 그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에 그 자체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지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몇 달이라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라도 일시적인 불편감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입니다. 먼저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의 근원인 프레임을 인지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고 패턴이나 시야를 찾아내며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몸으로 도전하는 이 3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실행, 꾸준한 실행이 삶을 바꿉니다. 나의 관점이 과연 최신 버전이 맞는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영리하고 유익한 관점인지 항상 스스로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